그 자산 시장이 네. 오르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진짜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지금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경자님 보시기에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아,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그죠. 특히나 경제인님이 시작했을 때하고는 너무 다른 분위기잖아요. 네, 너무 달라졌죠. 제가 했을 때는 저보고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죠. 일단 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제가 레이 달리오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긴 시계열 약간 매니아이신 분이거든요.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가 저희한테 가르쳐 주신 것들 있잖아요. 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직장 취직해서 거기서 열심히 저금해서 돈 모으면 뭐 이자가 그때 당시에는 15% 막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 모아서 적금 모아서 집 사면 된다. 이제 그게 저희가 배웠던 그렇죠. 시대일 맞아요. 건데 사실 지금은 전혀 달라졌잖아요. 과연 우리 다음 세대도 지금과 같을까? 라는 의문이 살짝 들기도 했어요. 네. 완전 긴 시기를 봤을 때는 아니었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다시 돌아갔던 시기도 있었어요. 분명히. 다시 고금리가 오고 이랬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인 건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해야 된다고 봐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자기의 어떤 체력을 생각하지 않고 막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투자는 해야 되지만 네. 제가 이제 주변에 직원들이 다 아직 어려요. 20대가 많아서 고객도 제가 주로 20대 상대하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 얘기가 굉장히 요새 또 많이 들려요. 작년에는 부동산 얘기가 그렇게 많이 들렸는데 올해는 주식 얘기가 그렇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하락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 보는데 그래도 자기가 아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이 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차트만 보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투자는 하긴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되긴 하지만 연구를 한다거나 제가 지금 잘 아는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 좀 더 준비를 하고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네. 그리고 조금 더 한마디를 더 붙이면 저는 자본금의 규모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500만 원에서 뭐 50%라고 해봐 25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생계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 50% 버는 건 저는 인생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막 종잣돈 500만 원, 600만 원 갖고 막 공부를 엄청 해서 막 50% 이런 거 요새 막 유튜브에도 나오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 건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럼 만약에 지금 경자인님께서 만약 5천만 원이 딱 생긴다면 왜냐면 이 정도의 종잣돈은 좀 직장인들이나 어떻게 좀 열심히 한 2, 3년 뭐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좀 모으면 생길 수 있는 돈인데 만약에 5천만 원이 있다 하면은 어디에 투자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 분들이라면 저 같으면 그냥 중립기업? 지금 중립기업은 그냥 자산 배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 채권, 금 이런 걸 이렇게 섞어서 이제 하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김성일 이런 분이 대표적이시죠. 아마 그걸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직장인이라면.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제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수준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직 공부가 안 된 직장인이라면. 네. 아직 지금 내가 어떠한 분야에 집중돼 있고 거기에 내가 지금 실력이 없으니까 일단은 좀 더 보수적으로 그걸 좀 운영을 하면서 뭐 실력을 관심 분야를 쌓아가는 과정을 좀 겪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비싸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비싸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을요? 네, 자산시장을. 그래서 중립으로 가라는 분이신가요? 저는 비싸지도 싸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 안 한 사람이 접근하기엔 비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살 수는 있는데 따라서 팔기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자산이 이제 많으신 분들 보면은 요즘에 비트코인도 하고 하세요. 근데 사실 그분들은 굉장히 큰 돈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순자산의 굉장히 적은 퍼센테이지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맥락만 보면 저거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 되게 동의합니다. 네. 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샀잖아요. 근데 그게 일론 머스크 그 돈이 엄청 크죠? 1조 7천억인가 샀대요. 근데 일론 머스크한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일론 머스크는 그거 다 돼도 그 사람 안 망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그거 보고 비트코인에 내 전재산 몰빵 친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 제가 비트코인을 비하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돈 버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거에 투자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만 띄워서 이거 없는 돈 셈치고 넣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야 이제는 이게 대세다 대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네. 네. 오늘 게스트분이 2분이 나오셨나요? 아니요. 제가 나랑 결이 맞아서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재밌어요. 말씀해 주시니까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혼자만 재밌어요. 계속 말씀하시면 좀 네. 부담이 네, 되시는데 맞아요. 너무 잘 재밌네요. 네, 저 너무 즐겁습니다. 들으시니까 네. 쪽 한번 했어요. 이 쪽분은 편집해 주시는 거. 일단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여윳돈이 있고 그렇다면은 좀 서울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좀 좋게 보시잖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 그럼 서울을 만약에 투자처로 선택한다면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거. 서울을 볼 때 염두에서 봐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걸 좀 유심히 봐야 될까요? 서울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이 주의할 게 있나? 이런 그냥 생각이 서울 들어요. 다 좋아? 왜냐하면 근데 서울의 문제는 비싼 거죠. 네. 돈이 많이 든다는 거. 거기에서 이제 잃는 기회비용.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돈을 더 빠르게 불려서 서울로 진입할 수도 있는데 서울에 묵고 나서 그 상승분이 그러니까 그 기회비용. 그 문제가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서울이 막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좀 저는 서울은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비싼데 떨어질 요인도 안 보인다. 일단 지금 네.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비싼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떨어질 요인이 안 보이는 게 문제. 일단 서울이라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쵸. 좋게 보시는 것 네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기가 중요하지. 언제 들어가느냐 그렇죠. 아니면 얼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네. 그 부분이 좀 그리고 막 중요할 그런 수 있겠네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자율주행차가 뭐 되면 뭐 GTX가 되면 뭐 서울에 문제가 많이 커질 수 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일시적으로는. 근데 뭐 장기적으로 해서 서울이 입지를 잃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직주 근접이 별로 이제 영향을 덜 받지 않을까? 네네. 이런 말에 그쵸.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것도 그냥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거 경자님이랑 들으시는 분들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요? 경자님은 서울이라는 곳의 위상이 앞으로 적어도 내 생에는 안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 주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넣어놓고 쭉 끌고 가면 되는데.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못 끌고 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락이 맞아. 많이 하게 맞아요, 되거나 맞아요. 이러면은 못 근데 버티죠. 그게 장기적 우상향 안에서의 잔출렁임인데 맞아요. 길게 보면 아까 얘기하신 긴 시계열로 보면 보면. 근데 그게 한 5년 6년 되거든요. 맞아요. 그 하락이 네. 이렇게 맞아요. 싹 가는 네. 시기가. 네. 그래서 이걸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저도 이제 부동산 공부하면서 이제 과거 서울 하락기의 모습을 보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빠졌고. 그럼요. 네, 생각보다 많이 빠졌고 경기도는 뭐 용인 그렇죠. 같은 데는 정말 반씩 무섭게 떨어졌으니까. 빠졌고. 네.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지금은 절대 가격 자체가 높아졌으니까 차트도 이렇게 부드러워 보여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툭 끊어서 하면 차트가 굉장히 급격해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우상향이고 올라갔을 때 내가 좀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 구간을 잘 돌파해내면 버틸 수 된다. 있으면. 근데 이 돌파해내는 데는 하여튼 되게 준비해야 맞아요. 될 게 많다. 네. 그걸 감안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해서 네. 좋은 입지라고 하더라도 무리해서 사기는. 네, 저도 무리하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거는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MDD라고 이제 있는데 주식에서 그러니까 가장 이제 최고 하락의 그 퍼센테이지, 그쵸. 네, 맥시멈 드로우 뭐 그건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일반인은 20%를 못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20% 하락하면 일반인은 판다는 거죠. 네. 네, 그거 못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자기 한계를 조금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렇다면 또 경기나 인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희소성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요런 만약 경기 인천을 투자처로 생각한다면 어떤 그러니까 점을 이게, 좀 보면 네. 좋을까요? 되게 어려운 게 경기 인천은 서울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절대 가격이 싸다는 게 아니라 가치 대비 가격이 조금 저는 아직은 싸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공급될 예정지들이 다 경기라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오히려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일산이 최근에 오르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일산 앞에 이제 덕양구 네. 그리고 이제 신도시, 3기 신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쟁 입지들이 이제 서울과 더 가깝고 거의 다 새 거야. 이러니까 그 뒤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3기 신도시로 그런 피해를 받을 곳이 좀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공급이 그렇게 좀 일시적으로 대규모로 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좀 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되게 어려운 게 기간이 되게 애매한 게 3기 신도시가 솔직히 근데 언제 될지 언제 완성될지 모르겠어요. 네. 언제 될지 네, 몰라서. 그래서 이제 실거주라면 그냥 그런 거 기다리지 말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저도 어렵네요, 이거는. 투자에 있어서는 네.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다. 네. 특히 주변에 입지가 일시적으로 있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방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게 광역시냐 중소도시냐에서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방을 볼 때는 좀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나요? 일단 지방은 아무래도 이렇게 시계를 넓혀서 봤을 때는 리스크가 많아요. 왜냐면 빈 땅이 많고 그래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건설사의 이득도 증가하고 이렇게 좋아지기 때문에 분양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분양을 빠르게 맞아요.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공급이 바로 안 되는 걸 반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지방.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사이클이 좀 짧아요. 이제 그래서 지방이 이제 상승한 지 뭐 불과 1, 2년밖에 안 됐지만 사실 저는 그래도 한 중반 정도로 왔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투자금이 사실 또 적게 드는 게 아니에요. 지방 같은 거. 지금 입지 좋은데 신축이나 분양권을 하려면 1억 갖고도 안 되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구축 같은 경우는 구축 아파트 좀 기존에 좀 뭐 90년대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건 투자로 접근하면 좀 어떨까요? 물론 뭐 입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도시에 따라 다를 수도 저는 있겠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해요. 네. 안 하는 것보다는 공급이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세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향후 미래 공급을 어쨌든 3년 정도까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거까지 살펴서 지금 상승 기운을 타고 있는 데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네. 다만 이제 막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막 서울 실거주를 하나 사고 이러면 또 세금 관계가 막 복잡해지면서 맞아요.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이제 좀 세금적으로는 또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이제는 수도권으로 서울 수도권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많아졌어요. 근데 서울 수도권 지금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좀 투자적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제가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분당 쪽도 알아보고 막 했었는데 사실은 뭐 그래도 갭이 진짜 많이 줄긴 줄었더라고요. 비싼 건 알지만 전세가가 많이 올랐기 올라가서 때문에 투자금이 적게 투자금 자체가 들어가니까 적게 왠지 되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근데 실거주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막 100%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너무 후반이 아닌가. 100% 투자로 접근하기. 전세가가 좀 올라왔더라도.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비싸긴 하다. 노노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 문제. 네? 노노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당하면 하는 거죠, 뭐. 감당하면 하는 건데 전세가를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여러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전세가를 신뢰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셨다가는 되게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 마음이 빨리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대차 입법이 나왔죠.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 임대차 입법이 나오고 나서 시장에 매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고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지금 좀 전에 이제 분당 얘기하셨으니까 분당의 전용 84 같은 경우에 전세 6억 하던 게 9억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710 직후에 작년 겨울방학 이사철까지만 해도 8억 9억짜리 전세가 나갔어요. 거래가 됐어.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안 돼요. 거래가.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럼 전세가 맞냐? 전세 난 맞아요. 근데 거래가 되냐?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요가 제로 수요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부업을 하는 거예요, 임차인들이. 내가 그 돈 주고는 내가 여기서 가겠다. 5억 2천에 전세 살다가 9억을 하라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떠나고 싶지 않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전세가가 다시 떨어져요. 물론 5억까지는 절대 안 떨어지죠. 5억 2천까지 안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억, 9억, 8억, 7억 5천 이렇게. 근데 지금 시점에 9억에 나갔던 걸 보고 이 매매 전세 차이를 계산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럼 이제 가랭이 찢어지겠지. 근데 제가 이거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얼마 전부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매매 전세 차이 준다 막 투자하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금이 아니라 그 내가 사는 가격이에요. 매매가가 중요하다. 내가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그래서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왜냐면 내가 이거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는 투자의 기본 원칙이니까. 맞아. 근데 싸지 않게 산다는 거는 저는 그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너무 행복해로 돌리면 안 된다. 맞아. 투자할 때. 맞아. 그리고 이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거 뭐 이 정도 차이 지금 네이버 부동산 보니까 뭐 매매 뭐 15억에 뭐 전세 9억이네 6억 있으면 되겠네 하고 했다가
이제 막 8억, 9억 들어가면은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투자금을 기준으로 투자금을 그러니까 매가를 기준으로 그 입지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투자금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투자했으면 그 1억에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지역을 앞에다 두고 그러면서 좀 더 그나마 거기서 좀 괜찮은 지역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진짜 싼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투자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매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제대로. 첫 단추가 싼가예요. 싼가. 이 매매가가 싼가. 예. 뭐 경제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예. 저는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단추를 먼저 봐야지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먼저 끼우려고 하면 잘 안 맞을 수 있다. 네.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장땡 아니다. 네, 맞아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부동산을 이제 매수를 지방도 매수를 하셨고 서울에서도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그럼 그때 매수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으세요? 뭐 입지나 뭐 가격이나? 저도 싼가입니다. 타이밍. 그리고 싼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당 기간 올라서 뒤에 과공급이 따라왔고 과공급으로 인해서 이제 막 미분양이 쌓이고 그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 미분양이 쌓이고 입지가 꽤 괜찮고 새 아파트인데도 막 분양이 안 되고 마이너스 피가 붙고 이제 그때 그래도 인구 한 50만 정도 50만 이상의 그래도 거기서 그래도 이제 가격대를 봤을 때 그래도 제일 비싼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가 떨어져서 가격이 싸지만 그 지역 내에서 그나마 비싸고 방어를 좀 했던 데 있잖아요. 선호하는 지역 그래도 뭐 한 2, 3군지까지 신축을 한다면 2, 3군지까지 그리고 보고 만약에 구축을 한다면 저는 가능하면 1, 2군지 내에서 이렇게 보고서 이제 그 중에서 뭐 3군지 신축이 좋냐, 뭐 2군지 구축이 좋냐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저는 했습니다. 네. 또 물건에 따라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지역이나 이런 제가 2019년에 이제 천안 2019년 가을에 이제 천안 투자를 했는데 천안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데 네, 그래서 리벤지 하셨구나 리벤지. 네. 재밌는 게 저희 저희 아버님이 망한 거를 다 제가 저희 가게도 저희 어머니도 안에 요식을 하셨거든요 잠깐. 근데 그 망했던 그 메뉴예요. 그 메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천안을 이제 2019년에 했는데 당시에 이제 구불당 구축. 네네. 구불당 이제 대장 구축. 그다음에 이제 청당동 분양권. 분양권. 둘 중에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저는 두 개가 비슷하게 상승할 거라고 봤어요. 실제로 지금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투자금 차이가 2배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먼저 싼지를 보고 그리고 얼마 정도까지 갈지를 생각했을 때 그게 둘이 똑같다면 그 가치 판단이 똑같다면 그 다음에 이제 투자금을 보는 거죠. 근데 투자금을 봤을 때 거의 2배 차이가 났었고 또 특히나 이제 막 세금 이런 게 너무 변동이 많아서 저는 이런 약간 비관회로를 돌렸어요. 혹시 매도를 적절한 타이밍에 못 할 수도 있겠다. 최악의 상황도 그러면 월세를 돌리면서 다음 하락기를 넘어서 갔을 때 얘는 엄청 신축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입주를 하기 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사이클까지도 괜찮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는 청당동 신축을 했습니다. 네. 신축이 그러면은 2배로 더 들어갔나요? 투자금이 두 배로 적게 들었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구축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네, 구축이 1억 정도.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이제 시장 맥락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보기 직전에 한 7, 8월쯤에 투자자들이 왕창 들어갔어요. 구불당을. 시세가 좀 많이 오른 그래서 시세가 곧 두세 달 새에 팍 뛴 상황이라서 전세랑 매매가 갭이 탁 벌어졌던 상황이고 청당동은 아직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부동산 가서 이거 산다고 했을 때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이 되게 이상한 저럴 때 사야 한다고 아이파크인가? 하더만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청당동 신축을 이제 사게 된 거죠. 네. 그럼 지금은 시세는 지금 비슷해졌고 비슷합니다. 그럼 좀 되게 그때 당시에 되게 좋은 선택을 하신 그렇죠. 거네요? 투자금 대비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죠. 투자금 기준은 없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 투자금을 합니다. 그게 지방이어도? 네. 왜냐하면 부동산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투자금의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투자금의 규모에 따라서 이 상품성과 입지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처음 투자할 때마다 안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카드를 쓰는 거예요. 이 카드 하나를 최대한 좋고 단단한 애한테 써줘야 사실 세금적으로도 이득을 받는 구조가 돼버렸거든요.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 규모로 합니다. 다만 저는 그러니까 전세금 레버리지 말고는 어떤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뭐 신용대출 받아서 요새 막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지역이 지방이어도 그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에서 최대로 쓸 수 있는 만큼은 좋은 거를 하는 편이다.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금에서 이제 자기 나따내는 분산을 한다고. 분산을 한다고 일부의 자본금만 떼어내서 그렇죠.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하다고 착각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투자 대상 자체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투자금이 적게 들게 된 이유가.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용금액의 최대치를 하는 게 부동산에서는 더 낫다고 저는. 특히나 요즘 같이 뭐 세금 그런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네. 적은 돈으로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하나에 뭉쳐서 하는 게 낫다. 만약에 현금 흐름이 안 좋아서 내가 1년에 한 5천만 원 모읍니다. 4, 5천 모읍니다. 그럼 4, 5천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들도 여전히 투자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그게 절대적으로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뭐 그만큼 좋다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네. 근데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그 돈으로 지금 예적금 들고 있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럴 때 혹시 투자 기간을 정하고 들어가시나요? 뭐 이게 수도권하고 또 네. 지방은 다를 수 어느 있을 정도 것 정하고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고 들어가시나요? 이제 천안하고 이제 그의 원주 작년 이제 봄에 원주 신축 다 하는 그걸 했는데 또 이제 천안 같은 경우도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 보고 들어갔고요. 원주도 2, 3년 정도 보고 들어갔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공급이 다시 올라오는 시기를 대충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보고 들어간 거고요. 다만 이제 이게 공급이 대세적으로 올라갈 때가 있고 중간에 튀고 줄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튀는 건 저는 그냥 계속 가는 방향. 그러니까 중간에 1년만 공급이 튀거나 천안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옆에 이제 입지를 공유하고 있는 곳이 아산인데 네. 제가 입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건 전출입이 굉장히 그러니까 천안 내에서 전출입과 천안과 아산 사이의 전출입이 거의 그러니까 아산과 천안 사이 전출입이 천안 내에서 전출입이 한 2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에요. 맞아요. 이제 아산도 봤는데 이제 아산 같은 경우는 22년에 이제 공급이 올라가고 그 주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다 아시는 그쪽인데. 근데 저 그런 거는 가능하면 그냥 넘어간다. 그때 막 급하게 그 전에 급하게 팔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래도 부동산은 조금 이 보유 기간이 중기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3년 정도 볼 때 입주 물량을 볼 때는 입주 물량을 확인을 어떻게 하세요? 네. 3년 후요? 네, 그러니까 3년간의 입주 물량을 확인할 때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요새 많이 사이트들이 있어요. 부동산지. 사이트를 보시는구나. 네, 사이트를 주로 보고. 그러면 혹시나 3년 뒤에 입주, 그 3년간의 사이트에 나오지 않는 그 뒷구간의 입주 물량 같은 건 어떻게 가늠을 하세요? 어느 정도 저는 약간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물량도 있을 것이고. 왜냐면 이게 보면은 이렇게 물량이 이렇게 몰리면서 쌓이는 경향이 있어요. 네. 뭐든지. 네. 왜냐면 그게 그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 가격 흐름에 따라서.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흐름이 지방은 그 정도 기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짐작을 하고 3년 정도까지는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하면서 꾸준히 3년간을 보다가 3년 1, 2, 3 했을 때 2년, 3년, 2년째, 3년째가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지금 봤을 때 새로 분양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매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근데 이게 리드 타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으로부터 3년으로 보죠. 근데 내년이 됐을 때 또 그 기준으로 3년으로 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서 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조금 수정하면서 가고요. 그리고 사실 살 때는 이제 PIR 기준으로 대충 이 정도 가격대에 팔면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요즘에 그게 빨리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도가를 정하신다는 네, 매도가를 어느 정도 정하고 들어가는 건데 이제 뒤에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탄력적으로 주는 편이에요. 네. 그럼 PIR 어느 정도 될 때 매도? 그 지방마다 다른데 저는 그 지방의 평균이 있어요. 사실 이것도 되게 지금 말로 하기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건 신축이잖아요. 얘는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 옆에 역사가 10년, 15년 된 아파트가 있어요. 걔 PIR을 보면은 뭐 3년, 4년, 뭐 2년, 뭐 이렇게 5년 이렇게 왔다 갔다 PIR을 하고 걔의 평균 PIR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얘 과거 저점의 PIR과 비슷한 가격대에 사요. 그리고 얘 과거 고점의 한 80% 수준의 PIR이면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죠.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 PIR을 잘 모르실 수 있어서 PIR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소득 대비 집값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PIR이 5다. 그러면은 이제 뭐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한데 도시근로자 기준 가구당 소득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몇 년 만에 이 집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수치죠. 그래서 이제
뭐 버핏 지수도 사실 GDP 대비 시가총액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처럼 뭐든지 이제 자산 가격의 거품을 평가할 때는 소득 대비로 보게 되는데 그걸 이제 부동산에 적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를 좀 구체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 천안에 어떤 A라는 단지가 있다. 근데 나는 이 B라는 신축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그 B는 A 옆에 있다. A라는 단지의 과거 매매가를 쭉 보고 실제로 천안이라는 도시의 근로자들의 소득을 따로 산출해서 그 매매가를 소득으로 나누면 아, 이 천안에 사는 근로자들이 몇 년을 모아야 이 아파트를 살 수 있겠다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쭉 계산을 해서 전고점과 전저점을 구하고 그것의 전저점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때 매수를 하고 전고점의 한 70, 80% 이상이 될 때, 그 정도 될 때 매도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들으시는 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때는 입주 물량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미 들어갈 때 어느 정도 그 예상 수익을 그렇죠. 그러니까 정하고. 절대적으로 매도가를 어느 정도 정하고 들어가되 이제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입주 물량을 확인을 가장 많이 하죠. 네. 저것도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나는 매도가를 이 정도로 예를 들어 3억에 들어가서 한 4억 5천에 매도를 하겠다고 들어갔어요. 근데 4억 5천이 됐는데 입주가 계속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경자인님 기준이에요. 네. 그러면 좀 더 들고 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3억에서 4억 5천 매도하려고 했는데 4억 정도 왔는데 입주가 엄청 많다. 그러면 그때도 또 뭐 매도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결정을 하신다는 의미인 어느 것 같아요. 정도의 그런 매도 가액은 정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정확한 시점은 추후에 상황에 입주 물량이나 맞게. 이런 걸 보고 좀 변동 가능하다. 네. 이렇게.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한 매도가를 너무 빨리 찍어서 네, 저는 이제 3년 정도 입주 물량을 확인했기 때문에 급하게 팔 이유가 사실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전세가도 너무 많이 올라왔고 천안 같은 경우는 제가 매입한 것보다 전세 가격이 거의 7천 이상 비싸요 지금. 네, 그래서 막 급하게 그렇게 의사결정할 이유가 사실 없어진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목표로 한 매도가가 왔어도 조금 더 들고 갈 수 있다. 이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갈아타기를 또 이제 계속 더 좋은 입지나 더 좋은 평형이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고 싶어 하실 텐데 이럴 경우 좀 더 현명하게 좀 더 잘할 수 있는 갈아타기 잘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동산이 이제 오를 때 입지가 좋은 곳에 좋은 상품부터 오르는 먼저 오르고 경향이 많이 있고 이제 그 시차를 두면서 이제 그게 전체 생활권으로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는 곳보다 더 상급지로 갈아탄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말은 좋은데 갈아타기란 말이. 왜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보다 상급지의 물건이 더 많이 올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올랐더라도 그 잔금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그 돈으로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려면 사실 소득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현실이 좀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씩의 그런 제가 봤을 때는 약간씩의 타이밍이 존재하긴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근데 그러려면 정말 레이더를 세우고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아주 좋은 타이밍이 한 번씩 있을 때 막 전세가 갑자기 그저기 튄다든지 막 이랬을 때 좀 되게 잡아놓고 아니면은 이렇게 매매가가 순간적으로 약간 이렇게 주춤하는 어떤 지역이 생길 수 있거든요. 주변에 뭐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아지면은 보통 길지 않더라고요. 네, 그 기간이. 그래서 그거를 잡아낼 수 있으면은 가능할 것은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일반적인 분들이 그런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이제 가고 싶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거기를 먼저 선택해야 그 지역을 하나만 하면 안 되고 그 정도의 등급의 입지와 어떤 상품성을 갖고 있는 지역의 것을 몇 개를 세팅을 해놓고 정말 매일 봐야 된다. 네, 매일 보다 보면은 이제 그 흐름이 살짝 보이거든요. 그때 이제 부동산에 근데 사실 이제 인터넷으로 보는 거랑 또 실제 현장에 전화하는 건 또 시차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좀 알아두시는 중개사분이 계시면 빨리빨리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놔야지만, 그런 사전 작업을 해놔야지만 그런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큰 데이터만 살피면서 그냥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갈아타기는. 특히나 상승장에서는 더더욱. 네, 상승장에서. 내가 가야 할 그런 지역을, 가고 싶은 지역을 좀 여러 개를 두고 그걸 꾸준하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그러니까 하면서. 모니터링 할 단지가 쫙 세팅이 돼 있고 그 모니터링 해당 단지에서 나에게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줄 중개자분도 알고 있어야 되고 전화도 자주 해서 상황이 어떤지도 그게 좀 보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자님 같은 경우 만약에 투자를 진행을 하실 때 그 지방도 이제 하셨잖아요. 그 지방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를 산다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단지 뭐 그 주변 지역을 다 보는 편인가요? 네. 임장은 꼭 가시죠? 저는 이제 임장을 많이 하진 않아요. 네, 생각보다 많이 하진 않고 어느 정도 다 사전에 보고 준비를 하고 가요. 네. 그래서 사전 조사를 좀 더 많이 하시는 편이군요. 네네. 원주 같은 경우도 간날 그냥 계약을 했고요. 간날 그냥 제가 계약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얘기해서 이제 중개사분이 리스트를 보내주셨고 바로 이제 다음날 계약금을 붙여서 입금해서 계약을 했고. 근데 이건 제 스타일인 거죠. 저는 이제 막 사업도 신경 써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싹 다 보고 가요. 지도도 보고 드론 영상. 저는 드론 영상 되게 좋아하거든요. 드론으로. 왜냐면 막상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막상 가서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느낌이. 그렇죠. 아파트 단지가 네, 그리고 비슷하죠. 인구 규모에 따라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그게 거의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론 영상으로 전체적인 도로의 구조라든지 다 보고 지도도 보고 그리고 이제 차트 그려볼 수 있는 거 다 그려보고 이제 확신을 하면 이제 그때 가서. 처음에도 안 다니셨어요? 처음에 서울 살 때는 진짜 모르고 해서. 네, 그냥 여기는 그냥 월세 공실은 안 나고 그냥 합정역 그러니까 연결돼 있어 지하철 2호선이. 그래서 그냥 뭐 괜찮겠다. 그냥 나중에 혹시 뭐 애 없을 때 신혼생활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샀던 거라서. 사전조사 이런 게 없이 네. 오히려. 근데 그 단지를 제가 이제 그때 살고 있던 거주 지역 근처였기 때문에 막 모델하우스도 가보고 거기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도 알고 거기에 뭐 상권이 어떤지도 다 알고 제가 놀던 곳이니까. 그래서 그건 알고 있었죠. 그러면 아까 사전에 이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주로 어떤 거를 보세요? 저는 일단은 뭐 수요 공급, 네. 그다음에 뭐 미분양, 네. 그다음에 매매 전세 지수, 그다음에 매수세, 매도세, 뭐 이런 거 다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별 이제 입지는 이제 사이트명 말해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네, 부동산 지인에 보면 네. 이제 가격 방산형 차트가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 절대 가격 순위가 쫙 나오거든요. 네네. 그 서열별로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이다. 네. 그럼 뭐 신불당, 사실 이제 신불당, 구불당이 안 나눠져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불당이 있고, 네. 뭐 성성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순서대로 저는 쫙 아파트를 다 봐요. 그래서 한 5등급 입지까지는 모든 아파트를 다 봅니다. 예, 그래서 격차가 이렇게 나오구나. 이렇게 했고, 원주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입지에 제일 좋은 신축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다 봤어요. 예, 뭐 방곡동도 봤고 지정면도 봤고. 네. 그래서 다 봐서 가능하면 아예 그냥 공부까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걸 투자를 하는 김에. 그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거의 중상급지 입지 아파트는 거의 다 가격대 이런 거 변화 흐름들 역사들 다 보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가격이 비싼 데가 좋은 입지라고 일단은 그 전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경자님님 보시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지수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 현재 그 지역의 시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보시고, 왜냐면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쵸. 어떤 거 보실까 맞아요. 이래가지고 그런 뭐 매매 지수, 전세 지수, 매도세, 매수세, 그러니까 우위 지수 같은 거 그런 것들 그 KB에 가면 다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인 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가격 순으로 정렬해주는 게 있는데 그 가격 순으로 정렬된 상태에서 제일 비싼 게 상위 입지라는 전제를 놓고 위에서부터 투자가 가능한지를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비쌀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본주의에서 이제 꼬리표가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위에부터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신축 구축이 막 공존해 있는 경우. 그러면 근데 완전 구축과 완전 신축이 막 공존해 있는 경우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죠. 개별 아파트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천안 불당 같은 경우 신불당, 구불당이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오히려 성성동이 더 비싸요, 구불당보다. 네네.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각각의 또 시장마다 맥락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되는 건 있죠. 이미 그러니까 사이버 상으로 단지를 다 도시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어느 정도의 그 선호도가 있는 네. 지역 같은 경우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지시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바로 이제 결정을 그렇죠. 네. 하시는 네. 경우인 것 같습니다.